자, 462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보세요. 자, A 소유의 도자기를 B가 사기로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는 그 전에 C 소유 도자기도 이것도 서로 교섭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쪽에서 정식으로 이제 얼마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요걸 거절하고 그 다음에 A 소유 도자기를 사는 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근데 이 도자기가 그 전날 이미 이게 깨졌대요. 이미 멸실된 도자기를 지금 사는 계약해버렸습니다. 이거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으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도장 찍고 난 다음에 멸실된 것을 이자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니까 제가 그 도자기 제가 샀기로 하니까 C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답니다. 이미 팔았대요. 그럼 B는 이 사람 믿고 있다가 이 도자기 살 기회까지도 놓쳐버렸죠. 맞죠, 그죠? 자, 이 도자기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그것도 일종의 손실 맞습니까? 손실 맞죠? 손실인데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는 줄로 믿고 그래서 생긴 손실입니다. 바로 무슨 손실? 신뢰 이익의 손해입니다. 신뢰의 손해. 이 손해만큼은 이 A가 B에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은 안 해요. 계약의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계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B가 믿었음으로 생겨난 손실, 이거는 A가 배상해줘야 됩니다. 이때 A 이 사람은 이미 도자기가 깨졌다는 거, 즉 원시적 불능인 사실을 알았든지 또는 알 수 있었던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자까지도 전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다면 그러면 이 배상 책임 안 져요. 맞죠? 근데 배상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도자기가 이미 깨졌다는 거 그걸 몰랐었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과실이 있다면 그럼 이거 배상해달라고 요거 못해요. 그죠? 바로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계약 체결에 과실이 있었던 사람은 과실이 없었던 상대방이 이 계약대로 될 거라고 믿었음으로 생겨난 손실, 이걸 배상해 줘야 될 책임을 뭐라 그런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근데 이쪽에서 이 계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믿었으므로 그래서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 그 손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손실이 예컨대 막 2천이다라고 가정해요. 그 손실이 2천이다 가정합시다. 근데 이 도자기가 깨지지 않았었고 이 계약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이자가 벌 수 있는 돈이 만약에 1억이었다면, 아니 1,000이었다면 그러면 이쪽에 신뢰손해가 아무리 2천이어도 여기까지 A가 배상 안 해요. 그죠? 이행 이익의 손해를 넘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신뢰손해가 아무리 커도.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제일 위에 박스 보세요. 오른쪽에 제일 위에 박스. 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급부를 했어야 될 자. 자, 그림에서 누굴 말합니까? A를 말하죠. A. 그죠? A. 저 사람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사람이라 돼요. 저 사람도 전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다면 A. 자, A. 저 사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그 다음에 배상받는 상대방. 배상을 받는 상대방은 선의에다가 무과실이라 돼요. 요거는 이제 요건을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다가 책임의 내용은 뭡니까?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이죠. 그죠?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입니다. 근데 신뢰의 손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행 이익을 넘어서는 배상 안 해요. 그 다음에 밑에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의 보의무 위반,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자, 아직 계약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계약 체결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에게 손실을 가한 거예요. 자, 그전에 했던 사례 다시 해볼게요. A 학교 법인에서 사무직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 공고를 B가 보고서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까지도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기다렸습니다. 1년간 기다렸더니 이쪽에서 통지가 다시 오는데 보니까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교에서 사정에 변화가 생겨서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B 입장에서 진짜 황당하게 짝이 없지, 그죠?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쪽만 믿고서 지금 구직활동 중단했잖아요. 더더군다나 합격 통지를 보냈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근로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죠, 그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게끔 이쪽에서 만들었죠, 그죠? 만들어 놓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도가 지나쳤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 이쪽에다가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손해배상해 줘야 된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계약이 체결되리라 라고 확실하게 기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상당한 이유도 없으면서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계약 자유의 그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위법한 행위다. 그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다?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죠? 자, 이게 계약 교섭 단계에서 아직 계약 체결 안 했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의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 이걸 위반했던 거예요. 자, 이것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의 본질은 이것도 판례가 불법행위 책임으로 봅니다.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지 이런 것을 계약 무슨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책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 아까 봤던 거, 자, 저거는 비록 무효이나마 계약은 성립했었죠. 계약은 체결했던 겁니다. 이거는 계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은 계약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책임은 계약 책임은 아니래요. 계약 책임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밖에 없어요. 자, 책임의 본질은 불법행위 책임이다. 다만 책임의 내용은 이것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리라 라고 믿었음으로 생긴 손해입니다. 무슨 손해? 신뢰 이익의 손해. 자,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은 이것도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자, 일단 먼저 확인하고. 자, 4번에 2번.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고 상대방은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도 없으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거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래요. 자,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중간쯤에 계약 교섭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출한 그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자, 어때요? 이거는 떨어질 줄 모른다 라고 감안하고 쓰는 비용이죠. 이런 비용까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자, 이런 것까지 배상받지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계약 교섭 단계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을 때 이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 생기면 그 배상 책임도 생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자,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 뿔딱지가 있는 대로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특히나 요즘 상황이면은 열불이 날 겁니다. 열불 난다. 그 정신적 고통이 아니에요. 또 자기 성격과 너무 결부시키지 말고 막 성질내는 사람 그런 거는 정신적 고통을 안 봐요. 원래 사람이 차분한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 접혀버리면 이건 진짜 성질 납니다. 정신적 고통 생겨요. 그죠?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해 줘야 된대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괄호 2번. 자, 464페이지 밑에 중간에 괄호 2번. 이 괄호 2번에 세 번째 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쌍무계약의 효력 뒤로 넘어가시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오른쪽에 제일 위에 기억 당사자가 변경되었다. 자, 공부가 지금 내가 좀 되어 있다. 어느 정도가 되려면 제목 딱 보면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제목 딱 보면. 그러면 니은의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됐을 때 이러면 무슨 내용이라고 머릿속에 딱 떠올라줘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떠오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서도 만들어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원래는 말입니다. 원래는 요약서는 스스로 만들어야 요약서입니다. 강사가 만들어준 게 그게 요약서가 사실은 진짜 요약서가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필요한 걸 요약해 놔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강사들이 그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요약서 없어도 요약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요약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목 보면 요약이잖아요. 그죠? 제목 보고 내용 파악되면 그걸 막 넘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맞아.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 요거는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려면은 내용이 확실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내용 파악이 돼야 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당사자가 변경되었다.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매매 대금 채권이 생겨났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니까 B 쪽에서는 물건 인도 안 하면 대금 지급 못 하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동시행 항변권이죠. 근데 이 A가 이 매매 대금 채권을 이걸 C한테 양도했습니다.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C 쪽에서 대금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청구 들어오면 B는 내가 A에게서 물건 못 받았다. 물건 받을 때 그때 줄게 라고 이걸 이쪽에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얘기입니다. 그죠?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이 항변권은 소멸 안 해요. 그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B의 대금 채무가 C에게 인수되었습니다. 자, 채무가 인수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는 C 보고 대금 달라 청구 들어가겠죠. 청구 들어가면 C 쪽에서는 A 보고 당신은 물건을 B한테 줘라. 그래야 내가 대금 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무가 인수되더라도 요게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맞죠? 이렇게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요거는 그냥 살아있다. 그죠? 이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바로 밑에 줄 중간에 동시이행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그러면 니은의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예를 들어서 A 소유 땅, 그다음에 B 소유 땅 서로 바꾸는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교환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쪽의 인도 채무는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습니까? 동시행관계에 있는데 A가 이 땅을 C한테 팔아버리고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 채무는 불능되었죠? 불능되어서 A, B가 A 보고 이 물건 시가로 배상하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면 시가로 배상해줘야 되겠죠? 자, 원래 계약할 때는 이게 1억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가가 1억 5천까지 뛰어버리니까 변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1억 5천 기준으로 배상하라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쪽 보고 당신의 물건 인도 요구하고 시가에 따른 손해배상하고 같이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일반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 불능되었을 때 그 발생되는 손해 채무가 상대방의 본래 채무와 여전히 동생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줄 중간에 일반 당사자의 채무가 그의 귀축으로 이행 불능되더라도 그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 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이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선이행 의무자 이 사람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불가. 다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상대방의 후이행 의무가 이행되기가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가 이행되기 어려운 아주 현저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계약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 맞죠? 선이행 의무입니다. 이거 가지고 원래 동시행 항변을 못해요. 못하는데 지금 건설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시나마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면 수분양자는 중도금 못 주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가 이행되기가 지금 곤란한 사정이 생겨났죠, 그죠? 그러면 선이행 채무자라도 이행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후이행 채무가 그게 변제기에 도래했다. 변제기에 도래했다. 자, 이런 내용이죠. A 소유 부동산 B가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금은 이쪽에 이전 등기 의무하고 동시행관계 있는 거 아니죠? 요거는 동시행관계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요게 선이행 의무 요거는 후이행 의무입니다. 그죠? 요 두 개를 비교하면은 요거는 서로 동시행관계 있는 거고 그래서 선이행 채무는 요거는 동시행의 항변을 못하니까 그 일자가 그 중도금 지급 일자가 도과해버리면 즉 지나가버리면 이제 B는 연체자 물어야 됩니다. 지체 빠지 그죠? 지체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중도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잔금 지급 일자까지 도래했습니다. 그럼 이제 B 쪽에서는 당신이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중도금도 물론 아니 잔금도 물론 중도금도 못 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 줄 테니까 등기 서류 넘겨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요건데 선이행 채무를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가 변제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도 서로 동시행관계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잔금 지급일자가 이제 되면 말입니다. 더 이상은 자, 그때부터 더 이상은 잔금은 얘기할 것도 없고 중도금에 대해서도 연체자 발생 안 발생? 발생 안 합니다. 그죠? 이제 지체 책임을 안 져요. 다만 중도금 지급일자 그 다음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자 그 전날까지 발생한 지체이자는 연체이자는 물어야 됩니다. 맞죠? 다시 중도금 지급일자 그 다음 날로부터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자 그 전날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그거는 물어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선이행 의무를 지는 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 항변권을 가진다. 맨 마지막 줄 중간에 후이행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을 때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니은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이걸 하지 않고 있는 채 잔금 지급일이 경과했다. 이러면 매수인의 중도금 그리고 연체이자 그리고 잔금 채무는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와 이제 동시이용관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제일 윗줄 잔금 지급일자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그 지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데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잔금 지급일자 그 전날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이거는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3번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의 효과에서 자 지금 우리 연습 많이 했었는데 아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잔금 남아 있습니다. 잔대금 1,000만원 남아있어요. 이 잔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매수인 쪽에서는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 잔금 지급 못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항변금 붙어있죠? 자, 이 잔금 채권에 관해서는 을 쪽에서는 이전 등기를 해줘야 잔금 지급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말이죠. 그 전에 갑에게 따로 이 계약과 별도로 1,000만원 돈을 빌려준 게 있습니다. 대금 채권에 있어요. 자, 이때 이 갑이 말이죠. 자기가 받을 돈이 1,000입니다. 갚을 돈도 1,000이에요. 그래서 갑이 이 두 개를 상계 처리하겠답니다. 상계 처리. 자, 상계 처리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의 요것도 사라집니다. 맞죠? 요거는 저 부동산을 소유권 넘겨받을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죠? 그 수단을 잃게 돼버립니다. 이런 식의 상계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받을 돈 1,000이고 줄 돈 1,000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계 처리해버리겠다. 그러면 이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이쪽에서 상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저 뒤에 분 이해돼요? 이해되죠? 한 번만 더. 자, 이쪽에서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무시하는 이런 상계는 해서는 안 돼요. 이쪽에서는 이걸 포기하고 상계도 괜찮아요. 그죠? 자, 이름 붙입니다. 이름. 자동, 수동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상계하는 사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요겁니다. 요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붙어있는 요거 말입니다. 요거 갑 쪽에서 보면은 자동이라 그래요. 자동. 그다음 이쪽에서 보면 요거 수동이라 그래요. 수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이걸 자동 채권으로 상계 못한다 이 말은 갑은 상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상계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같은 채권 가지고 이쪽에서 볼 때 뭐라 그런다? 자동. 이쪽에서 볼 때 뭐라 그런다? 수동이라 그래요. 됐죠? 한 번만 더.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상계 못한다. 그러나 무슨 채권으로?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있다. 수동 채권으로 상계한다면은 항변권자가 그걸 포기하고 하는 상계입니다. 맞죠? 이거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억에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서 상계권 행사할 수가 없다. 없는데 근데 그 부분의 마지막 줄 수동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는 상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여러분들 말에 자꾸 이제 휘둘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갑의 소유 부동산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잔금 지급일자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이쪽에 이전 등기 의무일자도 같이 도래하죠? 그리고 이거는 동시행관계있죠?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행사를 안 해요. 행사를 안 한다. 그럼 이 잔금에 대해서 연체자가 발생한다? 발생합니까? 발생 안 합니까?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은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행사 안 한다. 행사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연체자 물게 된다. 자, 지체 책임지게 된다. 맞습니까? 세상에 서로가 지체 책임에 빠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둘이 어떻게 같이 지체 빠집니까? 맞죠? 자, 다시 한 번 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은 그거는 행사 안 해도 적어도 연체자는 안 물어요. 맞죠? 자, 말하자면 당신이 안 하니까 나도 뭘 한다 이런 말 안 해도 연체자 안 물어요. 맞죠? 그죠? 이거 서로 마찬가지니까. 됐죠? 자,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만 하면은 그거 행사 안 해도 연체자 안 문다. 지체 안 빠진다. 그죠? 맞죠? 어떤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도 표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 거절의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행 거절의 표시를 아니하면 그러면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 쌍무계약에서 이행 거절의 권능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동시행 항변권. 맞습니까? 이걸 행사 안 하면 그러면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까? 지체 책임 안 짓죠. 그죠?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행 거절 표시 안 해도 말입니다. 즉 동시행 항변권 행사 안 해도 지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A번 얘기고 동그라미 A번 읽어볼게요.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 안 해도 그리고 또 이 항변권을 행사 안 해도 지체 책임은 안 집니다. 안 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A가 이 땅을 B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약속 날짜에 맞춰서 B에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B가 약속 날짜를 잊고 수령을 안 했던 거예요. 자, B한테 책임 있는 수령 지체 맞습니까? 책임 있는 수령 지체입니다, 지금. 그래서 A는 할 수 없이 다시 등기 서류 가지고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A가 B를 상대로 잔대금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수령을 지체했던 이 B가 또다시 이전 등기 서류 안 주면 잔대금 지급 못하겠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괜찮다? 자,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수령을 지체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바로 이게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멸하려면 이쪽에서 이 반대 채무를 이걸 이행해버리든지 또는 최소한 이행 제공을 계속해야 된대요. 계속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로 주고받기로 했다면 거기다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 놓는 거죠. 그죠? 갖다 놓고 여기 있으니까 잔금 가져와서 서류 가져가라 라고 전화 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두의 제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행사 못합니다. 그래야 이게 지체에 빠져요. 그래야 연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자, 수령 지체에 빠진 사람도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이걸 없애려면 이쪽에서 이행 제공을 계속 해야 된대요. 또는 완전히 해버리든지 그냥. 자, 그래서 니온의 A번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음에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 지체에 빠진 사람도 같은 줄 끝에 이 항변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윗줄에 두 번째 줄 타방에게 이행 지체 책임을 지우려면 연체자 발생시키고 싶으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뒷페이지
그 박스 보시면 박스 자, A가 B에 대해서 채권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때 영수증을 써주세요. 영수증 안 써주면 변제 안 합니다. 라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B가 돈 빌릴 때 담보로 엄을 수정했습니다. 담보로 엄을 써주세요. 자기 채무의 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엄을 써줬다. 이 말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담보로 써줬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담보로 써준 그 또는 수표 이걸 안 돌려주면 나는 변제 못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담보로 써준 말입니다. 또는 수표 그거 안 돌려주면 나는 변제 안 한다 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가 돈 빌릴 때 내가 돈 빌렸습니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차용증을 써준 게 있습니다. 차용증. 이 차용증을 채권 정서라 그래요. 채권 정서 이거 안 돌려주면 나 변제 못합니다. 할 수 있는가? 이게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쪽에서 혹시 만약에 차용증 잃어버리면 이쪽에서는 돈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너무 심하죠, 그죠? 자, 이거는 동시관계이지 않다는 것이 아세요. 다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는 동시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변제할 때 그 전에 돈 빌릴 때 그 채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서 써준 그 엄을 돌려달라. 안 돌려주면 변제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빌리면서 써줬던 차용증 그거 안 돌려주면 변제 못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자, 이것만 받아두어도 이것 때문에 이자가 이중 지급하는 그런 위험은 안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이거는 동시관계이지 않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왼쪽에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 동시관계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채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서 자, 줄여서 말하면 담보로 그죠? 담보로 엄이나 수표를 써줬을 때 기존 채무 이행과 그 수표 반환 동시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1번에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정서 반환 이거는 동시관계 있지? 않습니다. 동시관계 있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자, 이거는 우리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전세권자다. 나중에 전세 기간 끝나면은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 부동산 이거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말소해 줘야 되죠. 최소한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걸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전세금 반환 이건 서로 동시관계 있다 맞습니까? 동시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해 놓았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요구 말소 자, 서로 동시 이행관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아니 자 다른 것 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본인이 직접 한번 A가 돼보세요. A가 돼보세요. 근데 임차인이 지금 기간 다 끝났는데 보증금 내달래요. 근데 임차권 등기는 말소 안 해준대요. 어때요? 보증금 내줄래요? 내줄래 안 내줄래요? 안 되지겠죠? 등기 말소 안 해주면 동시관계 있죠, 그죠? 이거 동시관계 있습니다. 동시관계 있는데 자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근데 혼동하지 마시라고 썼더니 미리 혼동해버리니까 자 워낙 공부 많이 하니까 막 혼란스러워요, 그죠? 이 말이죠. 이게 똑같은 이제 강의 들을 때는 같은 주제 가지고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쭉 나가니까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근데 시험 보면은 막 썩게 나와요. 막 뒤썩게 나오니까 그죠?
임대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더니 그랬더니 전세가가 튀어나버리고 막 이러니까 지문도 그죠? 서로 인간성도 없고 막 이러면은 막 사고 전환이 막 빨라야 됩니다. 그죠? 사고를 빨리빨리 막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숙지 안 되면은 안 되죠. 그죠? 아주 확실하게 숙지해야 그래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이거 생각했다가 막 사고 전환을 막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뭡니까 제가 오후에 문제풀이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듣더라도 괜찮아요. 안 듣더라도 시중에 가면은 문제지 있잖아요. 그죠? 시중에 가면 모의고사 문제지 있어요. 그러면 사다가 자기 나름대로 시간 체크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시간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런데 적어도 모의고사는 시간 정해놓고 보세요. 시간 정해놓고 만연히 한 3시간 만에 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60점 맞았다. 이건 의미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지 말고 시간 딱 정해놓고 차인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체크 오픈북 가지 말고 그렇게 한번 풀어봐야 그래야 이게 사고를 전환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거하고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A 소유 부동산입니다. 자, 주택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시중에 나오는 거 자, 다시 임차인인데 임차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알죠 이거? 이거는 왜 합니까? 이제 이사 갈 참인데 그죠? 혹시 경무에 되면은 경매대가에서 보증금 우선 면제 받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 보증금 지키려고 하는 즉 담보가 목적입니다. 그죠? 담보입니다. 이거는 담보. 이거는 담보니까 이쪽에 보증금 반환과 이쪽에 요 등기 말소가 이게 동시관계이지 않고 이게 선이행 의무입니다. 이건 담보니까 그래요. 이거하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일반 임차권에서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이거는 동시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또는 상가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받아서 등기했을 때 이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이거는 동시관계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선이행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왼쪽에 3번 자,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 반환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말소 동시관계 있죠? 4번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동시관계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5번 보세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했던 주택 또는 상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이거는 동시관계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 아시죠? 담보에서는 자 채무자의 변제가 선이행이라고 기억나죠? 이거는 저당권이건 양도담보권이건 다 마찬가지죠? 자, 양도담보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에서 이전 등기나 가등기 말소보다 채무자의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이거는 저당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저 담보에서는 채무자 변제가 선이행이다. 그 얘기가 오른쪽에 3번하고 2번, 3번, 4번이죠. 2, 3, 4. 유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유치권에서도 채무자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5번은 쉬운 겁니다. 자, 부동산 팔았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 인도 의무 이거 다 해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죠. 그죠? 이게 동시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키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다 포함해서 매매대금 지급하고 매도인의 이전 등기는 동시관계 있죠.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나머지는 여력 있는 부분 보세요. 여력 없으면 보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